또 30가지가 되는 이 증상을 알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떤 거를 처리하는 게 필요한가를 그걸 모색을 해야 됩니다. 재배할 때는 30가지 되는 장애, 병의 충해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5월달이 되게 되면은 고추에서 새순 쪽에서 진드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약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약 뿌리면 3분 만에 진드물이 떨어지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럼 진드물 약 중에 그 진드물 아주 더럽게 못 잡아요. 내성이 다 생기고. 근데 총체벌레만큼은 되게 잘 잡아요. 만약에 총체 때문에 앞으로 되게 문제가 됩니다. 잡아도 끝이 없고, 우리 밭에 가면은 꽃을 보고서 맨날 총체가 있냐 없냐 그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새로 나온 약들 중에 약값이 비싼 것 중에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신약으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아예 따로 사가지고 그걸 같이 섞어가지고 뿌리면은 그래도 꽃이 다 등록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훨씬 더 괜찮습니다. 총체 방제가가 되게 높아집니다. 이제 고추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색 그 고추 중에서 당족고추, 이것도 특히 그 당족고추가 당뇨병에 대해서 뭔가 조절 능력이 되게 좋아지고요. 베타카로틴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게 뭔가 이게 조절 능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추 중에도 항암 배추가 있는데 거기도 베타카로틴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고추에서도 당족고추를 상품화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재배되는 데가 전주 쪽에 모악산 그 당족고추 연합회, 다음에 제천의 봉양농협의 당족고추 고춧가루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좀 더 커져가지고서 당족고추를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심어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혹시 당뇨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그 아시아 정부에서 보라색 고추 이름이 드셔보라입니다. 이름을 너무 잘 졌죠. 드셔보라. 근데 맛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구색 상품으로 해가지고 그걸 같이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샐러리 같은 데도 괜찮아요. 다용도 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청양에서는 주로 여기가 그 노지 건고추에 대해서 고춧가루의 품질하고 그 상품성이 좋은 걸 해서 대량으로 소비하고 또 가을에 축제를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 거기에 지금 초점을 좀 맞춰 있습니다. 다섯 요인, 이것도 잘 보십시오. 제목만 보겠습니다. 건전묘 확보요. 이거는 시간을 더 갖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유물 기르는 농가 거길 찾아가든 뭐 유매장을 또 찾아가가지고 반드시 좋은 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불량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하게 키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파리 우리가 뒤에 다 뒤집어 보면은 벌써 흰가루병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또 총체가 다 있습니다. 결국은 그때 인수를 하냐 못하냐 그 단계에서는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다 준비를 꾸며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미리 중간 정도에 항상 묘 구입한 데 가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좋은 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묘 경화 작업을 며칠 동안 했냐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품종 수성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전묘 확보해야 되는 거. 일단 그 페이지 뒷편에 좋은 묘 확보 방안도 나옵니다. 그리고 필수 양분 그 붕사를 잘 주는 거, 칼슘 유황 주는 거, 다음에 한 구멍에다가 그 10g짜리 한 수저 넣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냐, 비료 알갱이에다 코팅을 해가지고 5개월 동안 가는 완수성 비료입니다. 그리고 미량 성분 위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량 성분이 있다 보니까 꾸준히 조미료처럼 꾸준히 다 건전하게 되기 때문에 고추 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봅니다. 그 대신 단점이 있어요. 맨 처음에 1차 추비를 주는 거는 반드시 여기서 청양에서는 25일 정도에 반드시 줘야 됩니다. 심고 나서 25일 있다가 이때가 탄력을 받고 우리가 분지가 되고 얘들이 겨순도 많이 큰 상태에서 얘들이 꽃이 많이들 올 때인데 이때 질소질이 적게 되면은
초세가 떨어집니다. 초세가 떨어지게 되면은 단백질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주비 때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요소 가리하고 해서 가리 요소 NK 복비를 좀 주는 것이 좀 낫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완효성 비료는 천천히 녹다 보니까 너무 그게 처음엔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2차 주비에서도 아까 질소들을 좀 증량을 하라고 1차, 2차, 3차까지는 질소들이 좀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월 말 8월 달부터는 가리가 훨씬 더 많은 게 좋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3차 때에서부터는 헛골에다가 뿌리고서 그러니까 홍고추를 딸 때 그때가 3차 추위 첨을 딸 때입니다. 꽃을 따내고 나면은 뒤돌아서면서 고추 NK 복비를 뿌리고 나오는 걸 꼭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비료를 이렇게 조절을 잘못하면 우쭐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추비를 늦게 해서 안 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고추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비료가 꾸준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얘들이 그때가 돼도 질소의 양이 많은 상태에서 NK하고 똑같이 주게 되면은 건고추의 품질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얘들이 좀 줄기가 우쭐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열대야를 지나면서 포기가 우쭐하기 때문에 비료를 안 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면서 절간을 짱짱하게 만들어가지고 피는 그 고추꽃이 양이 많고 이렇게 되면은 생식이 좋아지게 되면은 우쭐함이 없습니다. 열대가 될 때 조직 절간 관리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바로 열대야 때 한 번은 꼭 뿌려주십시오. 조직이 충실해집니다. 영양분이 골고루 이동하면서 꽃이 많이 피게 되고 꽃이 좋아집니다. 그 대신 어릴 때 심기 직전이나 직후 초반에 영양제를 조금 좀 세게 주게 되면은 아주 답답할 정도로 얘가 크기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피해가지고 열대가 될 때 꼭 주사 한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추비에 대한 거였고, 다음에 6월 포장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노지고추에서는 6월입니다. 무조건. 왜 그러냐? 애고추가 풋고추로 변해갈 때입니다. 조금 크다 보면 확확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칼슘에 대한 소비량이 되게 많습니다. 뿌리는 똑같은데 칼슘 소비량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6월달 들어가면서부터는 칼슘이 함유량이 높은 것을 구해가지고 약을 뿌릴 때 주로 칼슘 위주로 뿌려야 됩니다. 근데 칼슘을 주다 보니까 요게 풋고추가 길이가 생장할 때는 질소질도 아미노산 계통의 질소질도 있어야지만 크기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질소도 있고 칼슘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때가 질소하고 칼슘하고 두 개가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가격이 18,000원,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랐어요. 그게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때쯤에 항상 그 비대가 빠를 때 그때는 우리가 관주를 해주는 쪽이 훨씬 더 낫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그 고추가 비대 속도가 빠르고 뭐 나중 되면은 뭐 비대 속도가 다 빠르죠. 근데 딱 봐서 야 많이 달리는데 이게 느끼게 되면 있잖아요. 꼭 칼슘에 대한 걸 함유량이 높은 걸로 보통은 15%에서 20% 사이입니다. 28%까지 나옵니다. 함유량이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흡수력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로 된 거, 또 이제 가루로 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항상 맥신 커피처럼 입상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더 만들기가 어렵고 효과가 더 좋은 겁니다. 입상형 형태의 초산태 칼슘, 또 초산태, 질산태, 또 구연산 칼슘, 뭐 대유, 업그레이드 칼슘, 뭐 무등칼 이런 것보다도 제일 더 효과적인 거는 초산태 칼슘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고추는 우리가 기형이 되고 수량이 적게 나오는 거는 있잖아요. 칼슘에 대한 요구량을 못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걸 칼슘을 어떤 걸로 줄까를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해보는 게 되게 좋고요. 나중에 고춧가루가 더 후반으로 갈 때 그때는 가리가 섞인 칼슘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칼슘에 대한 걸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장막의 배수, 무조건 배수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고추밭이 설계를 좀 더 이렇게 했는데요.
고추밭은 이렇게 뭐 밭이 생긴 형태로서 재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작업 공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직사각형 형태의 밭을 만들고 또 아니면은 정사각형의 밭을 만든 상태에서 가운데를 길을 내면은 이게 두 개로 나눠지니까 그건 직사각형이 되죠. 그리고 배수로가 짧은 이런 그 농장을 설계를 해가지고 물은 골고루 들어가죠. 짧으니까 물이 골고루 들어갑니다. 그 대신 또 배수구도 짧으니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둑이 방향은 고추에서는 항상 남북 방향을 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내가 물려받은 땅이 뭐 이렇게 모양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 하겠지만은 고추 가지고 이런 극대과정 가지고 다수학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많습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터널 재배가 가장 수익성이 저는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 농장을 만들고 그리고 가운데는 트럭으로 다니고 이 상태에서 짧은 두둑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낫거든요. 이게 배수가 안 되면은 물이 고이면은 그러면은 병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그 가운데 흙을 끌고 가서 트랙터가 돌면서 흙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끝에가 더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원래 고추밭은 약간 이 경사지, 약간 그 완경사지에다가 고추밭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저쪽 남쪽에 가면은 터널 재배를 또 논에다가도 또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논의 경우에는 점터지르라 진짜 배수가 안 될 때는 완전 진흙처럼 돼가지고 푹 빠지고 이 상태들은 청고병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 터널 재배 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죽으면 죽을 것까지 생각을 하고 일찍 조기 다수학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터널 재배한 상태에서 요즘은 터널을 또 비닐을 안 벗기는 추세예요. 그냥 구멍 뚫어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비가 또 많죠. 또 토양도 비가 많고 이런 상태에서도 얘네들이 고추가 그 두둑까지도 물이 출렁출렁 거려도 시들지도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미리 봉산을 관주를 해준 농가들이 확실히 뿌리다 튼튼합니다. 진짜요. 예. 뭔가 그 급하게 하고 또 뭐 이 비가 온 상태에서 이 시든다고 또 물을 주게 되면 또 과습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물 줄 때를 타이밍에 봉산을 꾸준히 우리가 관수하면 뿌리 끝이 생장점이 보호해주는 뿌리 골무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골무처럼 씌운 것처럼 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문제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병충해. 역병은 중간 온도를 좋아하는 토양 병해입니다. 자, 중간 온도는 전염은 5월달 말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줄기 가운데 곰팡이가 서서히 증식을 해가지고 막아가니까 나중에 7월 초가 돼가지고 줄기가 빨갛게 말라죽기 시작합니다. 전염은 우리가 5월 말, 6월 초에 합니다. 그래서 역병에 대한 것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청양 쪽에서는 항상 6월달 초에 한 번은 역병 약제를 살포하기를 추천합니다. 다 전염된 다음에 그 방장은 소용이 없습니다. 역병 전문약을 한 번은 예방적으로 한번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역병이 생겼어요. 7월달 돼가지고 줄기가 위에 가지 역병 걸리면 검어지고 또 가지 마르고 이렇게 된 포장들 있잖아요. 역병은 줄기 가운데 물하고 양분이 통하는 통로에 있기 때문에 약이 직접적으로 침투가 안 되면은 방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잘 모르신 분들이 뭐 역병 이게 뿌려봐도 약이 안 들으니까 그냥 포기하다 보니까 그냥 확 그냥 말라 죽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역병에 대한 거는 침투제를 꼭 쓰는 쪽을 하셔야 됩니다. 침투 확산제. 뭔가 침투가 되는 걸 잘 써야 됩니다. 그 대신 침투 이 확산제는 이렇게 그 보통의 약제하고는 괜찮지만은 침투성이 강한 살균제에다가 또 침투 확산제를 같이 넣어서 주게 되면은 약간 약해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병약만큼은 안에까지 침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같이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약제로 볼 때는
사이목산이라고 부르는 성분하고 에타복삼하고 두 개가 합체인데 이 바로 사이목산일이 바로 역병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제를 할 때는 뭔가 약효가 확실하고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를 골라내가지고 적기에 딱 방제를 미리 해두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또 총체벌레 같은 것도 한번 번지면은 엄청나게 번지기 때문에 도저히 방제가 안 됩니다. 방제 시점이 있어요. 그때를 꼭 그 초반에 방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병체 방제에 대한 것도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활착을 시킬 때 그때 쓸 때 있잖아요. 그게 최적 지온을 18도에서 20도 정도, 24도는 사실 좀 더 높은 거고 그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온이 확보되게 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멀칭은 일주일 전에 다 끝내야 된다는 거. 일주일 전에 끝내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비료까지 토양 뭐 살충제 쓴 농가들은 그때 미리 넣다 보니까 나중에는 재배 기간 동안에 약효가 조금 기간이 짧아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놓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하얀 배색 비닐가 확실히 열을 받아가지고 지온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요새는 검은색을 씌우는 쪽으로 흐릅니다. 풀이 나니까 귀찮으니까. 그래도 나는 배색을 또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하우스 같은 데서 일찍 심는 데서는 지온이 낮아서 야 활착 제대로 못하겠다 할 때는 우리가 그 거기다가 그 가운데다가 조금 그 호스를 분수호스 같은 거 분수호스를 낮에 그래도 햇빛을 받은 거를 했잖아요. 그거에 약간 2시, 3시 정도에 물을 미루면은 물을 좀 담궈놔요. 담궈놓으면은 그 뜨거운 물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지온이 또 확보되는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지온을 올리고 그리고 로타를 칠 때도 너무 먼지가 나는 것보다도 약간이 군데군데 우리가 수분을 좀 넣어가지고 수분이 있는 것이 확실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었을 때 딱 가가지고 이 두둑에서 약간 미진함을 느껴야지만이 활착이 잘 됩니다. 차갑다는 느낌이 되면은 뿌리가 뻗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도 안타깝다 보니까 이게 물을 또 자주 주게 되면은 숨을 못 쉬게 되면은 뿌리가 뻗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기 전에 어느 정도는 수분을 맞춰가지고 두둑을 만드는 것이 확실히 지온 확보에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수분이 또 너무 높으면은 관리기라든가 트레스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은 좀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건조에도 강하다. 그렇지만은 침수에는 약하다는 거. 두둑을 높은 거 훨씬 좋습니다. 두둑이 높고 두둑 숫자를 조금 줄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넓은 공간을 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 투과량이 더 많아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남북 방향의 두둑으로 이게 만드는 것이 하루 종일 햇빛을 잘 볼 수 있어서 고추에서는 수량이 확실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추는 햇빛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월동을 하는 그 하우스 양액 재배를 했다. 그렇게 되는데 매년 보게 되면은 3월 달에 비가 많고 우리가 날씨가 또 추운 상태에서 비가 많고 이렇게 될 때는 과채류들이 작황이 되게 불안정해집니다. 오일값도 그렇고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올해는 그게 변화가 조금 적었지만은 뭐 작년 재작년에 수박값이 한 동에 뭐 700, 800 나오고 그런 것들도 바로 그때 그 날씨가 나쁠 때 오일값도 한쪽에 24만 원까지 가고 그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바로 그럴 때 햇빛이 이용률이 적을 때 그때 바로 광합성 세균을 연면 살포해 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게 클로렐라 그거를 요새 여러 기술센터에서 배양해 가지고 나눠주는 데도 있고요. 다음에 썬모아 다음에 이렇게 광합성 세균을 우리가 판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광선에 대한 게 효과가 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토양산도 6.5를 맞춥니다. 6.5. 6.0에서 6.5까지인데 7.0까지 좀 위험합니다. 7.0을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갑자기 뿌리 기능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고추밭에서는 거의 산성 5.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칼슘 쪽을 보충을 그 석회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석회 비료는 칼슘이 되게 많죠.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밭작물 토양 계량제로 해서 고토 석회가 있습니다. 꼭 그 넣는 게 좋습니다. 3년마다 나오니까 3년마다 한 번에 딱 때려 넣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한게도 고토 석회는 생각보다 칼슘이 그렇게 그 효과가 좀 떨어져요. 흡수력이 떨어지는 거죠. 토양 계량하고 이렇게 뭐 조직은 좀 튼튼해지고 있지만은 칼슘의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칼슘 유황 비료의 칼슘이 130배가 더 빠르다 보니까 그걸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는 고토가 다른 말로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은 고추가 맛이 좋아지고 생육이 이파리가 두꺼워지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또 너무 맵지 않고. 그래서 고토석회는 토양 계량용으로 무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해가지고 잘 쓰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는 고추 전용 복합 비료를 반드시 쓰는 걸로 원칙을 한다. 발화할 때 온도는 조금 온도가 높은 게 좋습니다. 28도, 30도 정도고요. 여기 저거는 25도에서 28도라고 했는데 사실 해보면은 한 낮에도 30도는 돼야지만이 고추가 잘 큽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하우스가 정 뜨거워질 때는 환기를 많이 시키는데 그렇지 않고 온도계를 매달아 두게 되면은 온도계가 햇빛을 받아주고 훨씬 더 올라갑니다. 꼭 이 온도계를 매다는 것도 위쪽에 고추가 매달리는 쪽에 낮은 쪽에 그늘 쪽에다가 이 온도계를 달아놔요. 온도가 편차가 있어요. 몇 도 정도.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활성도가 온도가 좀 높은 것이 활성도가 더 훨씬 더 좋습니다. 밤에는 한 20도 정도를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노지는 한 300~400개 정도 개화되고요. 개화된 것이 전부 다 착화되지는 않습니다. 영양이 떨어지는 거, 뭐 여러 가지에서 화학 분화가 잘 안 된 거, 그 다음에 꽃을 잘 보게 되면은 꽃잎이 하얀 이파리가 결각이 있잖아요. 5장, 보통이 5장, 다음에 6장, 7장, 8장까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의 꽃에서 수술이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수술이 많을수록 옆에 그 꽃가루가 더 많이 나오고 가운데에서 암술이 나오는데 암술이 조금 더 삐져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꽃가루가 더 많이 나오면은 수정의 착화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꽃이 많다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꽃가루가 많이 나와서 수정이 잘 되는 것이 대과적이고 장애가 없습니다. 뭐 그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꽃가루가 많으려고 그러면은 잔뿌리가 많아야 됩니다. 뿌리에서 굵은 뿌리가 있고 잔뿌리가 있습니다. 굵은 뿌리는 고추나무를 지탱을 해줍니다. 지탱을 하고 수분하고 물에 잘 녹는 질소질 두 가지를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꽃가루를 만들고 생육 조절해주고 이런 미량 성분들은 전부 다 잔뿌리가 합니다. 그래서 고추는 바로 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잔뿌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내에 따라 가지고 생육 차이가 확 틀려집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달 안에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 한 달 동안에 면역력도 키워야 되고 잔뿌리도 늘려야 되고 저기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25일 차에 꼭 1차 추비를 줘가지고 한 달 그때를 넘기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추비가 늦어지면은 그때 변호사 모신다고 그때 막 바쁘다 보니까 그때 추비가 늦어지면은 바이러스가 되게 많이 옵니다. 자, 매운맛, 찻거우, 자, 재배 추세. 뭐 양액 재배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액에 대해서 뭐 기존에 간이 시설로 양액을 했던 농가가 있고 배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양액 재배 또 스마트팜이 비용이 일반 개인 농가에서는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전면적을 아주 유료 진로해가지고 한 다음에 우리 청년 농민한테 그 임대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은 그래도 비용이 우리한테 부담이 없다 보니까 괜찮은데 일반 이게 스마트팜의 경우에는 진짜 유지 비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시설을 하게 되면은 햇빛도 잘 들어오고 생육이 되게 좋습니다. 깔끔하고 병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돈 벌었나 하겠지만은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문제점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을 짓는 사람들이, 업자들이 전문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팜의 경우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 고장 나게 되면은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할 것 같으면은 철저하게 재배 연구해가지고 수량성을 더 높게 나오는 작업을 더 하셔야 됩니다. 이 과다 강우가 꽤 많아지고요. 이 강우가 많을 때는 미리 붕산을 연면 살포할 때도 있잖아요. 약을 뿌릴 때도 그 붕산을 조금씩 넣으십시오. 이렇게. 다음에 청고병에 대한 것도 우리는 발생률을 0%로 줄여야 됩니다. 청고병은 면역력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곧바로 품마루병 시도를 뿌리니까 그거는 수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건고추는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수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청고병은 있잖아요. 등록 약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급성으로 번져가지고 그 고름처럼 줄기 그 가운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마르거든요. 그리고 피해가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등록을 안 시켰어요. 증상을 보이게 되면은 처리 방법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부 하는 농가들은 우리가 세균성 약으로 바이크로 영어 수소 그런 살균제 가지고 관주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로 뚝 가지고 관주하는 거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예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동제를 우리가 중간에 한 번씩 뿌려주면은 열대야가 될 때 이렇게 동제를 주면은 그걸 주는 거. 자, 그거 하고 여기는 이 흰 비단병은 별로 안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6월달에 보면은 풋고추가 처음에 비대돼가지고 갈 때 그때 고추가 군데군데 시드는 게 좀 생깁니다. 그게 저 남쪽에는 되게 심각합니다. 피해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묘상에서 전염돼가지고 주로 봄밭에 나가면은 5월달, 6월 초에 많이 전염을 하고 그 다음에 풋고추가 확 클 때 힘이 딸릴 때 갑자기 시들어버립니다. 이게 피해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균핵병이 일종이거든요. 비단병이. 그래서 저것도 카디스라든가 몇 가지 적용 약제가 있습니다. 이런 약제를 한 번 정도씩은 뿌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갑니다. 주요 문제점. 기상 조건에 민감하다는 거. 하여튼 감을 때는 어디다 물을 줄일 수 있고요. 다음에 두둑을 좀 높였기 때문에 가뭄을 더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초 매트를 까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극한 가뭄이 아니면은 우리가 넘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고랑 가운데 정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에 또 지나다 보면 잡초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잡초들 때문에 물이 안 빠질 때 그 습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씻고 나서 만약에 제초 매트를 안 깐다. 그러면 풀을 뭘로 잡냐? 풀이 안 나오게 하는 약제 한 가지, 또 전멸제 한 가지. 참깨밭에 우리가 풀 안 나게 하는 걸로도 될 수 있는데 고추에서도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아주 이 잔여력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 45일 정도는 풀이 안 나옵니다. 그럼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장성의 피해라는 거. 그리고 이 고추 많이 하는 데서는 20년이고 30년 고추만 하는데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의 물이 공급하고 배수하는 조건이 좋은 거고요. 그 대신 고추를 이 정도 30년 동안 할 정도면 다수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분 소비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만큼의 퇴비가 많이 들어갔던 걸로 좀 보입니다. 완충력이 되게 좋습니다. 고추는 다양한 미량성분을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퇴비 속에는 여러 가지 미량성분이 있죠. 그 대신 퇴비를 많이 주게 되면은 단점이 있어요. 퇴비가 부숙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질소질 함량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양 생략만 하고 결실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렇게 그 초보자의 경우에서도 장판 가게에 가서 헌 장판을 좀 얻어봅니다. 그 다음에 건조장에다가 깔아요. 깔고 거기다가 정비소에서 쌀결을 뭐 5포대고 갖고 옵니다. 쌀결을 거기다 다 부어요. 그 흑설탕 물을 우리가 탑니다. 바켓스 해가지고 흑설탕 물을 조로 가지고 뿌려주면서 섞이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고랑이라든가 몇 가지 발효제가 있습니다. 그걸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본드케 씌워버려요. 그러면은 아주 하얗게 다 이 균이 다 뻗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랑 한 포가 뭐 10,000원이니까 비싸지 않고요. 쌀기업에서. 그 다음에 한 번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한 5분의 4 정도는 그 다음에는 그걸 우리가 그 두어민데다가 또 퇴비에다 뿌리고 또 아니면은 어디서 저기 소 키운 데다가 거기 바닥에다 미리 뿌려두면은 섞여가지고 발효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5분의 1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또 새 거 그 쌀기 갖다가 놓고 또 이렇게 그 배합하고 이 작업을 해가지고 특히 내가 만약에 저기 퇴비를 갖고 온다 그럴 때 하우스에다 폈어요. 또 노지에다 폈습니다.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발효가 된 거를 뿌리고서 같이 로타를 치는 것입니다. 자, 퇴비 조건은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로타를 치는 걸 한 달 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퇴비하고 석회가 섞이게 되면 열이 나고 좀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적당히 지온이 오르는 것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데 좀 가스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간격을 띄워가지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꺼번에 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는 확실히 부숙이 잘 된 그 퇴비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우리가 다 줄이게 되고 그 상태에서 결국은 바이러스 문제가 마지막으로 튀어나옵니다. 바이러스, 꽃이 생기는 것은 주로 5가지가 생깁니다. 요 화성 쪽에서도 우리가 반점, 즉 동글동글하게 해서 그런 이 바이러스도 생기고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주로 전염이 흡주해충 때문에 생깁니다. 흡주해충, 그 중에 첫 번째는 진딧물이고 두 번째는 총체벌레입니다. 특히 진딧물은 그동안 뭐 생겼는데 총체벌레가 엄청난 속도로 확산을 하면서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묘상에서 딱 봐서 이파리가 기형이고 뭔가 쭈그러들고 노래지고 그러면 거기다 총체벌레입니다. 총체벌레가 흡집을 하면서 이파리를 갈구면서 거기서 우리가 진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이러스 균을 그 몸에 갖고 있으면서 흡집을 할 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개 해충이 우리가 육묘상에서 우리가 풀 쪽에 총체벌레가 있으면은 전부 다 바이러스가 다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매개 해충이 100% 보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독이 뭐 비율이 50%냐 30%냐 차이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하고 안 갖고 있는 게 차이가 있지만은 갖고 있는 게 감염을 시키면은 거기서 또 총체벌레가 옮기면은 다 감염되다 보니까 묘상에서만큼은 이 총체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가서 보게 되면은 하우스 건조장 옆에 보면 풀 있는데 거기 다 총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보면은 크기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검은색 도화지를 놓고 거기다가 잡초를 털어보면은 총체가 떨어지는 게 다 보입니다. 절대 총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미리 우리가 파종 전부터 풀 나는 거 그때는 춥기 때문에 별로 안 옵니다. 근데 요즘 같을 때 풀들이 많이 납니다. 냉이도 있고 여러 가지 때 이때 잡초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간혹 하우스 안에서도 문 열어놓고 제초제를 뿌릴 때가 있는데 그때 총체약을 같이 넣어서 주면 좋습니다. 특히 약값이 싼 코니도 같은 걸 이럴 때 묘상 주변에다 뿌려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총체벌레는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굳이 노란색에 날아가서 달라붙으면 자기는 죽는데 그래도 노란색 끈끈이를 달아두면 거기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노란색 끈끈이 트랩이 한 장에 1,800원이나 그렇잖아요. 한 장, 두 장 정도는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죠. 하여튼 총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묘상에서 이파리가 13장 될 때까지 4월 말까지 육묘를 하는데 육묘 4월달 들어가면 영양이 다 떨어집니다. 영양이 떨어져가지고 힘이 기진맥진할 때 얘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 묘상에서는 영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묘상에서 얘들 영양을 주는 것은 영양제나 비료값이 많이 안 듭니다. 그 적은 양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초기에 예방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자, 재배 동향 분석. 홍고추가 일부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데 인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여름철에 그 비가 많이 오고 올 때는 또 홍고추 가격이 좀 더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좀 안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청양 쪽에서는 조금 좀 홍고추가 불확실합니다. 다만 홍고추 대신 터널고추를 해가지고 청양장하고 특히 예산장이 옛날서부터 홍고추 매매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쌀 때는 아주 키로에 그 5,000원까지도 오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말리고 보관하고 그런 것보다 순간적으로 홍고추를 마대에다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그 괜찮습니다. 다만 예산 그 공설운동장 거기서 새벽 4시면은 벌써 자리를 잡고 있어요. 4시가 장난. 그렇게 하고 홍고추는 이 박스로 좀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요 옆에 신풍이 있습니다. 공주 신풍이요. 신풍이 원래 옛날서부터 홍고추를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여름에 수박을 심어요. 수박을 심었다가 7월달 중에 수박 익어 가면은 거기 그 두둑에다가 수박이 있는 상태에서 두둑에다가 고추를 꽂아요. 모종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박을 걷어내고 그 고추를 10월, 11월, 12월 달까지 해서 1월 달에 수확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작경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농가에서는 배추는 저온성이다 보니까 배추 유묘를 12월 달에 해가지고 1월 초에 있잖아요. 배추를 수막하우스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3월 달이면은 배추를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배추는 우리가 통배추의 경우에는 65일, 그 추울 때는 70일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얼갈이 배추는 우리가 포기 배추의 경우에는 더 짧기 때문에 우리가 배추를 수막으로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키워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미리 참외묘나 수박묘를 유묘를 한 다음에 배추를 수확을 하자마자 로타리 치고 두둑 만들고 지원 올린 다음에 곧바로 거기다가 수박을 심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박이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다시 거기다가 청양고추라든가 아니면 홍고추라든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7월달 하순 정도에 심어가지고 11월 말 12월까지 가는 차로 이렇게 연상기작 재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재배 동향. 자, 고추 재배 면적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건비입니다. 특히 여름에 뜨거울 때 고추 따고 이게 물고추도 되게 무겁습니다. 저쪽 전라남도에 가면은 홍고추를 따는 사람들이 따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넝마주의 그 뒤에 매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그게 무겁다 보니까 그 끈이 이마로 와가지고 이마로 힘을 받친 다음에 등에 매가지고 따가지고 모아가지고 갖고 나옵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또 하나 일은 힘들고 뜨겁고 그러는데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싶은 게 진짜 최고죠. 근데 그걸 밭에 가면은 되게 좀 힘들죠. 그래서 뜨거울 때 힘든 게 바로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추 수확하기 힘들다 보니까 면적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용역들도 비싼 데는 18만 원까지 줘야 돼요. 보통 15만 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확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을 많이 쓰고 또 이게 용역을 썼을 때 또 일을 맞춰놨다가 비가 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가 지출이 많다 보니까 자꾸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저걸 양념으로 다대기용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좀 줄은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가 천물하고 두물째 이게 고추, 건고추의 품질이 좋다고 해서 그때는 가격이 좋지만은 일찍 나온 건 좋지만은 나중에 나온 거는 9월달 추석 지나면서부터는 가격이 떨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야 이렇게 떨어지면 고추 뭐하러 심나 해가지고 고추를 스스로 안 심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고추 면적이 주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처럼 여기 쉽게 수매를 하는 곳이 대표적으로는 청양농협에서 수매를 한다 그럴 때는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은 청양 쪽에서 고추 농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외지에서도 청양하면은 건고추로 다 인식을 해주고 또 여기 산지로 보고 또 비싼 값으로 사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수량을 늘린 상태에서 품질이 더 좋고 기능성이 더 좋고 맛이 좋은 거를 만들려는 그게 대안을 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매운맛이 있는 만큼 뭔가 그 매운맛 요리를 좋아하는 그런 곳이 그 기업하고 좀 더 체인점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더 내는 것도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성 재배 월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풋고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게 되면은 밀양서부터 진주까지 그쪽은 겨울에 눈이 적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가 광폭으로 넓게 지어가지고 평평하게 약간 완 경사지로 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무 가지고 그 창틀을 해가지고 우리가 천정화기에 우리 매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모난 그 와플잔 그 환기창을 우리가 해서 뜨거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뭐 이게 비가 올 때는 좀 닫고 그리고 여기서는 거적을 덮습니다. 거적식으로 보온덮개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감아서 말아 올린 그 보온덮개를 선피를 덮고 추울 때는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보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한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으면은 뭐 얼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만은 좀 되게 추울 때는 진짜 얼어가지고 잘 안 감기고 그런 게 좀 단점인데 그래도 진주 쪽이나 이런 데는 진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장점은 안에 들어가면 되게 넓습니다. 뭐 400평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추울 때도 한꺼번에 다 작업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좀 더 그 한 번에 이 풋고추가 나올 때 한 번에 왕창 나올 때는 가격이 맞는다 그러면은 한 번에 그냥 1,000만 원이고 돈이 그냥 오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오고 그래서 그런 맛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비도 많이 넣어요. 퇴비 넣은 만큼 염류가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염류장애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도저히 가족 그 인원으로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기 때문에 숙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아예 여름에 쉴 때 보통 6월 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8월 말 한 3달 정도 7월 8월 이렇게 2달 정도는 쉬고 9월 달 들어가서 쉬기 시작을 하고 9월 말에 많이 쉽습니다. 그 대신 이 근로자들은 어디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네들도 좀 쉬다가 나중에 또 심을 때부터 1년 또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첩성 재배. 여기는 좀 더 1월 달, 2월 달에 이렇게 심는 것입니다. 초기에 그 가온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턴을 가지고 보온을 해가지고 하게 되고요. 억제 재배는 여름 위주로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억제 재배는 뭐 고추는 생기간이 길고 계속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제 재배까지는 안 맞습니다. 다만 억제 재배는 풋고추로서 우리가 수확을 하는 쪽으로 해서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봄이 되게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예 5월 초에 심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뿌리 잡고 6월, 7월 달 이때 풋고추가 나와가지고 시장 흐름을 쥐고 있는 쪽으로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억제 재배가 되죠.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억제 재배라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여름에 심어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맞고요. 다음에 노지 터널 재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3월
무안 쪽에서는 3월부터 심습니다. 3월 그것도 중순서부터 심는 데가 있어요. 목포 쪽에 가까운 데, 청계라든가 이런 데. 그런데 그런 지역 아니고서는 우리 청양 쪽에서는 4월달 15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터널 재배 정식 적기. 그다음에 양액 재배고요. 그래서 이 풋꽃의 품종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작은 우리 꽈리고추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에 우리가 보통 풋꽃이 긴 거는 녹광고추라고 하고요. 다음에 좀 가늘고 긴 거는 미인고추라고 아시아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이막고추도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생육하기가 좋은 오이막고추가 판매하기도 쉽고 괜찮은 게 좀 있습니다. 오이막고추.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습니다. 오이막고추가. 그 대신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면은 그냥 수량하고 가격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 인근에서는 금산 쪽에 오이막고추 단지가 있습니다. 이 청양 쪽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고추만 하는 것보다도 오이막고추하고 해서 같이 유통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청양고추 이름으로 해서 매운 고추가 있잖아요. 여기 청양이란 이름을 중앙종묘라고 금정리 쪽에 그 농장이 육종 농장이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종묘에서 매운고 만들었을 때 여기가 청양이가 청양고추라고 해서 이름이 이쪽으로 했지만 이 청양 쪽에서는 실제로 청양고추 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요거의 경우에도 아까 이제 연간 재배 과정에 대한 거 이렇게 그 책을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포장 준비할 때 어떤 걸 넣고 한다는 거 순서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많은 작물을 이런 식으로 다 만든다는 게 수많은 밤을 새야 됩니다. 이게 어디도 이게 없는 것입니다. 자, 포장, 중기 포장 관리, 후기 포장 관리, 수확기 포장해서 판매하는 거. 바로 여기서 두 가지만 알으셔야 돼요. 만약에 로컬 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매장 자리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나 고추만 하니까 고추만 한다 그러지 말고 뭔가 고추는 고춧가루의 경우도 그렇고 건고추도 1년 내내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같이 갈 때 마늘이 됐던 뭔가 유통하기 쉬운 걸 하고, 아니면 나는 파 종류를 하고 싶다. 양파하고 마늘하고 대파하고 쪽파까지. 특히 쪽파는 1년 내내 쪽파가 나옵니다. 그걸 해서 넣는 거죠. 이게 로컬 푸드가 그 왜 돈이 되냐? 정부에서 지원금이 농협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손실을 날 수도 있는 것을 많이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수익이 항상 우리한테 발생이 되고, 조금 가격을 높게 받아도 신뢰도가 좋기 때문에 판매에서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를 항상 어떻게 운영되냐, 내가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알으셔가지고 로컬 푸드를 뚫고 들어가는 작업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이 농협들이 APC라고 해서 산지 물류 종합 처리 시설로 해서 만약에 이 사과가 나오면은 그 사과를 이 물류센터로 다 갖고 와서 저장했다가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똑같은 물건으로 판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농협중앙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부, 그게 농협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정부 예산하고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 종합 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아니면 그게 공선 사업이라고, 딸기 같은 경우에도, 딸기도 부여 쪽에는 뭐 다 왕대추도 공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암농협, 또 홍산, 서부여농협, 부여농협 전부 다가 물건을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다 따가지고 갖고 오면 중량만 재고 등급만 한 다음에 나중에 금방 다 정산을 해줍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물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나가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운영하는 농협 또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작형적인 면에서는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노지 그냥 밭에서 심는 그 작형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다음에 터널 재배하고 일반 재배. 여기는 지금 일반 재배입니다. 여기 일반 재배고 터널 재배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처음에 이 호수가 딸릴 때는 점적 호수가 2줄씩 들어갔습니다. 근데 2줄씩 하기는 좀 힘들죠. 비용도 많이 들고. 지금은 한 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적 호수 관수 시설하고 물탱크하고 이 호수가 연결되는 게 되게 필요하죠. 그 대신 여기 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졌을 때 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총체벌레가 빨리 생기는 경우가 그 바이러스가 또 많이 번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종합살충제를 자, 그 두 가지 방법만 잘 하시게 되면은 고온 장애를 예방하는 찢기 작업이라든가 들어주기라든가 그런 상태에서 벌레 해충에 대한 것만 잘하면은 터널 재배가 수량이 평당 4근까지 나오는 그런 진짜 비용이 적으면서도 제일 수익성이 높은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